경영학과 박사 출신으로 통상산업부 장관 자문관을 시작으로 대한상공회의소 자문위원, 산자부 전략기획투자협의회 위원 등을 거치셨습니다. 지난 11월 27일 울산과학기술원 부총장에 취임하신 안 부총장님은 다양한 학회 활동을 하시며 대한민국 과학기술에 기여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마이크 혹시 있어요? 그래도 제가 자료를 보고 유니스트 연구부총장 안현실입니다. 저는 사실 미래핵심 포럼 이렇게 개최된다고 해가지고 이게 열릴 수 있을까 긴가민가 했습니다. 근데 우리 김기현 의원님 의원실에서 예정대로 개최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감동받았습니다. 이 와중에도 누군가는 소를 키워야 된다는 아마 그 마음으로 이렇게 의원님께서 개최를 결단을 하시지 않았을까 존경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12월 1일부로 유니스트 연구부총장으로 왔는데요. 연구부총장이 된 이후 처음 국회를 오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울산에 이렇게 가면서 사실은 맨 첫 번째 제기에 들려온 우리 김기현 의원님이 계시는 한 울산은 걱정 없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제가 오늘 굉장한 의원님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서 제가 대한민국 어떤 미래 산업 그리고 유니스트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부분 다 넘어가고요. 이 세상에 정의로운 전쟁이 있을까? 여러분 중세 시대 생각이 나실 테고 십자군 전쟁도 생각이 나실 텐데 선과 악의 전쟁은 종교 시대, 종교가 이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대 국가가 시작되면서 소위 근대 시대는 이제 국가의 탄생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되는데요. 그때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은 더 이상 선악의 전쟁이 아니라 이거는 지정학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게 역사학자들의 평가입니다. 여기서 지정학이라는 정의는 정치학자들이 분명하게 내려놨는데요. 지자가 땅지자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도를 펼쳐놓고 어떤 특정 상대국을 정치적 목적으로 컨트롤하고 싶은데 어떤 수단을 쓸까? 그걸 연구하는 학문이 지정학이고요. 근대에는 결국 군사적인 수단을 썼기 때문에 지정학을 지군학이라고도 합니다. 군대를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사히 신문 주필이 최근입니다. 최근 한 1년이 아직 되지 않았는데요. 이분이 지정학 7개조를 들고 나왔습니다. 사실 지정학은 인류가 시작되면서부터 시작된 학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맨 위에 보시면 세계는 기본적으로 무정부 상태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나키스트죠. 무정부주의자 그러면. 근데 지금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고 있는 이 지금의 작금의 상황을 보면 무정부 상태라는 걸 실감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WTO 세계무역기구도 작동을 안 하고요. 유엔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세 번째 보시면 평화 유지에는 억지력이 필요하다. 저 억지력이 20세기 미국과 소련이 대결했을 때는 핵이었지만 지금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는 이 시대에는 억지력이 경제와 산업과 기술로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 전략은 통치를 넘어설 수 없다. 각국에 있어서 리더십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시대로 지금 접어들고 있고요. 맨 마지막 일곱 번째가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역사는 국가의 기억이다. 더 정확하게, 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역사는 승리한 국가의 기억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분이 지정학이 대사가 났다고 하시면서 예를 든 상징적인 사건이 미중 충돌입니다. 사실 미중 충돌은 도널드 트럼프 1기 때부터 본격화되었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지금 2기가 시작되면서
더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전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일기에서 세계화는 미국화로 이렇게 방향을 틀었고요. 미국화라는 걸 우리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면 자국화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국 국가의 이익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트럼프 2기가 들어서면서 세계 경제, 산업, 기술 지향의 모달리티가 완전히 바뀔 거다. 모달리티라는 용어는 요즘 AI 때문에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데요. 멀티모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미지, 텍스트, 영상, 오디오 다 포괄하는 거니까요. 전방위적으로, 총체적으로 지행이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어떤 역사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세기는 미국과 소련의 세기였다. 21세기는 미국과 중국의 세기다. 이 이야기를 곰곰이 들여다보시면 미중 충돌이 100년을 간다는 이야기, 21세기를 지배한다고 보면 결국 한국 입장에서는 미중 충돌이 100년 간다는 전제하에서 국가 전략을 수립해야 될 상황에 놓여 있다. 아까 아사히 주필이 지성학 7개조에 이어서 지경학 7개조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분이 일본이 새로운 지정학 시대에 어떻게 지경학으로 무장할 것인가, 이 7가지 원칙에 눈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를 하셨는데, 그 전에 제가 게임 체인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세 번째 보세요. 인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수많은 게임 체인지가 있었는데 항상 게임 체인지가 일어나면 백근국의 변경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변화가 일어난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시대는 게임 체인지가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면 모든 분들이 AI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공지능 시대다. 결국 인공지능 시대라는 게임 체인지를 맞아서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는 것은 이런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필연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지경학 7개조는 뭔가? 기술, 산업, 경제에 있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레슨,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분이 아사히 신문 주필이 요이치 씨라는 이분이 제일 첫 번째 위에 써놓은 거 한번 보십시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국가는 경제 안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흑자국가, 적자국으로 나누어진다. 경제가 안보고 안보가 경제라는 이 시대에서 보면 그럼 한국은 경제 안보 흑자국일까요? 적자국일까요? 해외로부터 에너지와 자원을 의존하는 그 정도가 높은 국가는 예외 없이 경제 안보 적자국입니다. 왜냐하면 에너지와 자원이 차단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새로운 AI 시대가 전개되면서 이제는 AI 기술에서 흑자국과 적자국으로 나누어질 거라는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 보십시오. 우리가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무역을 상당히 어떻게 보면 무역 관계가 국가 간에 굉장히 심화됐죠. 그런데 무역에 대한 그 의존도를 분석을 해보면 A 국가와 B 국가 이렇게 두 국가 있다고 칩시다. A 국가가 B 국가에서 더 많이 의존하고 B 국가가 A 국가에 덜 의존한다고 치면은 그 상호 의존성이 만약 무기화가 됐다. 두 나라 간에 전쟁이 벌어졌다. 많이 의존하는 국가가 굉장히 불리해지겠죠. 그래서 상호 의존성이 무기화가 될 수 있다. 이게 경제 안보 시대의 특징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 보면 경제 안보는 그 나라의 가장 취약한 고리 이상으로 강해질 수 없다. 예를 들면 한국 산업에서 소재, 부품, 장비가 약하다 그러면 그 약한 정도가 한국의 경제 안보를 결정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을 규제를 했을 때 한국이 난리가 난 이유가 바로 5번을 일본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쳤다고 이런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기술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고요. 결국 기술이 경제 안보의 핵심 변수라는 이야기고요. 맨 마지막이 핵심입니다. 저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경제 안보를 지키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전략적 자율성, 하나는 전략적 불가결성, 그리고 민과 관의 전략적 대화,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전략적 자율성은 특정국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는 게 전략적 자율성입니다. 저는 독일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전략적 불가결성은 다른 나라가 가지고 있지 않는 유일한 전략적 자산을 그 나라가 가지고 있으면 레버리지 행사가 가능하겠죠. 그걸 전략적 불가결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전략적 자율성을 가질 수는 없죠. 그러니까 전략적 불가결성을 몇 개라도 쥐고 있으면
어떻게 보면 공존할 수가 있겠죠. 살아날 수가 있겠죠. 생존과 성장의 조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 전략적 자율성과 전략적 불가역에서는 정부 혼자 달성할 수 없고 기업 혼자 달성할 수 없고 결국 정부와 기업이 투게더 해야만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맨 마지막에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오른쪽 저 그림을 하나 보시죠. 저 오른쪽 그림을 스마일 커브라고 그러는데요. 지금의 세계 경제를 저 그림 하나를 가지고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970년대는 저 점선으로 되어 있는 쉽게 말하면 맨 오른쪽에 R&D라 생각하시고 맨 왼쪽에 물류 마케팅이라 생각하시고 그 중간 정도를 생산 매니팩처링이라고 생각하십시오. 1970년대만 하더라도 미국이라는 선진국이 제조 기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이렇게 돼서 바뀐 그림을 보시면 세계화가 한참 정점에 달했을 때 미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옵티마이제이션 최저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매니팩처링 관련되는 걸 미국 밖으로 다 밀어내고 아주 저가 쪽에 맡기고 저 R&D라든지 또는 물류 쪽에 양극단에서 부가가치를 올려서 경제를 이끌어가는 구조였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애플의 스마트폰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생각해 보시면 선진국의 포지션이 딱 저겁니다. 그리고 선진국의 저 분업 구조가 저렇게 되면서 사실은 중국이 매니팩처링 쪽에 저가로 치고 들어오면서 세계 경제 전면에 나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도널드 트럼프 이기에서 지금 노리는 거는 저 밑에 엄청나게 저 스마일컵에서 밑으로 내려가 있는 저 매니팩처링 쪽을 위로 올리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전 세계 공장을 미국으로 다시 백투 아메리카로 하겠다. 지금 이 이야기거든요. 예. 뭐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겼나요? 아, 그쪽 잠깐 이렇게. 예.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지금 취임하자마자 100일 내로 관세 공격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 관세 폭탄을 때리게 되면 결국 미국 인근으로 공장을 옮겨야 되는데 문제는 멕시코와 캐나다도 동시에 관세를 때리게 되면 결국 미국 안으로 공장을 옮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도널드 트럼프는 저 밑에 매니팩처링 쪽을 위로 끌어올리면서 사실 일자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일자로. 어떻게 보면 모든 스펙트럼에 걸쳐서 경쟁력을 미국 경쟁력을 탑으로 가져가겠다. R&D도 탑, 매니팩처링도 탑, 그 다음에 서비스업도 탑 이렇게 해서 전 세계를 장악하겠다는 지금 그게 도널드 트럼프 이게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집권하기 전에 이코노미스트에서 참 재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도널드 트럼프가 운동장을 다시 기울어지게 만든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지금보다 더 경쟁력을 기르는 수밖에 없다. 지금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진부한 이야기 같지만 굉장히 절박한 이야기고 우리한테 사실은 딱 들어맞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저 논리에 의하면 한국은 미국이 제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때 그래도 불구하고 한국이 한국과 분업을 할 수 있는 경쟁력을 제조업에서 찾아내야 된다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선진국이 장악하고 있는 저 R&D 경쟁력, 서비스 경쟁력을 한국이 어떻게든 치고 올라가야 된다는 거. 결국 우리의 과정은 저 그림을 보면 너무나 명확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저걸 보십시오. 한국은 한국의 부가가치 그 곡선을 보시면 아까 미국 쪽은 제가 스마일 커브라고 그랬죠. 사람 얼굴을 그리시면 약간 웃는 얼굴이잖아요. 한국은 이렇게 저 크라이 커브라고 하는데 역 스마일 커브라고도 합니다. 한국은 사실은 경제 성장 과정에서 저 역 스마일 커브로 계속해서 발전을 해왔죠. 그러다가 중국이 대두가 되면서 아, 연구개발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서비스 경쟁력도 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중국이 계속해서 제조업을 치고 들어올 테니까. 그렇게 해서 사실은 저 역 스마일 커브가 위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문제는 저 상태에서 미국이 제조업을 치고 올라오게 되면 결국 한국하고 정면을 부딪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 하는 걸 저 그림이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왼쪽을 보시면 결국은 한국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을 지금보다 완전히 어떻게 보면 한 단계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데 저 방법이 뭘까? 지금 여러분 미국의 빅테크, AI 공격이 굉장히 무섭죠. 사실은 B2C 해서 소비자들 부분은 거의 다 넘어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게 챗GPT가 됐든 클로드가 됐든 뭐 퍼플렉스티가 됐든 미국 빅테크의
AI, 챗GPT를 쓰는 한국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고요. 정작 네이버, 클로바, X 쓰는 소비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서비스 소비자 쪽은 사실상 시장이 많은 부분이 넘어갔고요. 그럼 한국의 마지막 남은 부분이 뭘까요? 이수인 장군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아직 남아있다. 한국에 12개의 주력 산업이 남아있습니다. 저 12개의 주력 산업은 B2B 영역인데요. 도메인 날리지에서 데이터를 한국 주력 기업을 이끄는 한국 대기업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 도메인 날리지를 가지고 한국이 AI 트랜스포메이션을 해내게 되면 쉽게 말씀드려서 컨슈머 AI에서 미국 빅테크의 주도권을 주더라도 매니팩처링 AI에서 한국이 경쟁 우위를 지키게 되면 대한민국 산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저 AI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부분이 굉장한 관건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R&D입니다. 연구개발 투자를 많이 하는 게 반드시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은 미국조차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R&D 투자의 질적 전환이 필요한 거죠.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하는 쪽에 연구개발 투자를 해야 결국 우리가 퍼스트 무브로 갈 텐데 저 부분에 대해서 한국이 변화를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서비스입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은 제조업이 리딩해왔고 서비스가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일정 단계의 성장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가장 못 나가는 부분이 가장 잘 나가는 부분에 발목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제조업의 생산성은 OECD 수준의 탑 수준에 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은 OECD 선진국 수준의 반입니다. 반. 낮은 서비스 생산성이 높은 생산성을 가진 제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행국의 딱 직면에 있거든요. 저 서비스업을 키우지 않으면 여기서 제조업을 더 발전시킬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쉽게 말씀드리면 자동차 산업이 AI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되는데 모빌리티라는 서비스업을 키우지 않으면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이라는 매니팩처를 키울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저 부분에 대해서 한국이 또 전환을 할 것인가 하는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이노베이션 리더로의 도약을 위한 정책 지향점은 아까 아사히 신문 주필이 전략적 자율성과 전략적 불가결성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게 경제안보 시대의 산업정책의 두 축입니다. 특정국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는 경쟁력. 여기서 특정국이라 하면 한국 입장은 중국입니다. 그리고 전략적 불가결성.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전략적 자산을 확보해라. 이거는 동맹국을 포함해서 한국이 협상력을 키울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죠. 지금 한국의 전략적 불가결성에 해당되는 건 뭐가 있을까요? 메모리 반도체 하나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만약에 우리가 하나를 덧붙인다면 MLCC라고 해서 여러분 지금 쓰시는 스마트폰이든 전자제품이든 모든 그 부품에 들어가는 전류를 안정적으로 흐르게 하는 콘덴서라는 부품이 있습니다. 그 일본의 무라타가 전 세계 시장의 50%를 장악하는데요. 삼성전기가 25% 정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무라타와 삼성전기가 무너지면 모든 전자제품 올 수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적어도 삼성전기가 25%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한국의 전략적 자산이죠. 그 정도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데 대만으로 치면 파운드리가 되겠죠. 비메모리 쪽이 되겠죠. 미국 CIA 수장이 미국 의회에서 증언을 한 게 있습니다. 2년 전에 의원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만약 대만의 TSMC가 폭격을 당하면 전 세계 경제에 얼마의 피해가 올 것인가 계산해 봤나? 그 CIA의 수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산해 봤다. 1조 달러의 피해가 생긴다. 1조 달러. TSMC 대만 공장이 폭파가 되면 1조 달러. 세계 경제가 얼마죠? 100조 달러입니다. GDP가. 그러니까 세계 경제의 1%가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1년간. 그런데 공장이 한번 파괴되면 바로 복구가 되겠습니까? 2년, 3년, 5년, 10년 간다 보면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2조, 3조, 4조. 근데 여러분 대공황 때 세계 경제가 두 자릿수로 폭삭했거든요. 실업률은 30%가 육박하고요. TSMC가 10년 동안 공장을 복구 못하면 세계 경제 대공황이 오는 겁니다. 전 세계가 완전 다운되는 겁니다. 그 점을 가지고 유추를 해보면 예를 들어 삼성 메모리하고 SK 하이닉스 메모리 공장이 폭파가 되면 마찬가지의 피해가 온다고 치면 한 1조 달러 되겠죠. 대한민국이 메모리 반도체 세계 경제 1조 달러의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그런 기술을 대한민국이 10개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10개가 대한민국에서 폭포가 되면 세계 경제에 10조 달러가 날아가게 되면 대공황이 오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견딜 수가 없게 됐죠. 결국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제 안보 시대에는 기술이 메모리 반도체 같은 그 전략 자산이 10개만 있으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지금 21세기에 바뀐 지경학에 있어서 우리의 대응 전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산업 핵심 생태계의 경쟁력인데 한국공학관리만 우리 의원님 너무 잘 아실 텐데 한국공학관리만에서 제가 연구 책임자로서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습니다. 아마 연말에 최후의 산업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배포가 될 겁니다. 거기에서 나온 결론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what to do가 아니라 how to do로 넘어가야 된다. 대한민국도 국가 전략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국가의 국가 전략 기술을 비교해 보시면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what to do를 다 알고 있습니다. how to do 누가 그걸 실행에 옮길 수 있느냐 없느냐가 지금 결국 승부를 결정짓는 지금 그런 상황에 있어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what to do가 아니라 how to do 넘어가야 됩니다. 실행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럼 어떻게 실행을 할 것인가? 이제는 대한민국은 더 이상 팔로우도 아니고 대한민국이 치고 나가면 그게 새로운 길이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용기를 가지고 선진국이 모르는 길을 우리가 개척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 앞으로 나가야 될 그런 상황이고요. 그때 전술이 뭔가? 지금 시대는 과학기술, 산업기술, 국방기술 이렇게 해서 과기정통부, 뭐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R&D 예산을 우리가 더 많이 가져가야 되니 많이 싸울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학기술, 산업기술, 국방기술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경계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걸 상징하는 게 경제안보 시대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동시 복합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동시 복합적으로. 과학기술, 산업기술, 국방기술이 손을 잡고 패키지로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국가 연구 시스템 또는 국가 핵심 시스템이 그쪽 방향으로 대대적인 변화를 해야 될 순간이 왔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K산업의 위기를 그럼 어떻게 기회로 만들 것인가? 여러분, 지금 한국은 이미 인구 감소라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데요. 저 부분을 지금 현재 현재에서 우리가 2060년이라는 미래를 한번 보십시다. 제가 왜 2060년이라는 저 연도를 택했느냐면요. 지금 세계 인구가 얼마인가요? 세계 인구가 80억입니다. 그런데 그럼 세계 인구가 언제 정점에 도달할까요? 미국 워싱턴 대학교에서 전망을 했습니다. 유엔보다도 일찍 세계 인구가 정점에 도달한다. 그 정점에 도달하는 시기는 2060년이다. 2060년에 세계 인구가 100억을 치면서 내려온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2060년을 넘어가면 전 세계 인구가 줄어드는 겁니다. 지금은 선진국하고 몇몇 국가가 막 인구가 줄어들잖아요. 한국은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지만 2060년 넘어가게 되면 전 세계 인구가 줄어든다. 그래서 어떤 미래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60년에 만약에 세계 전쟁이 터진다면 그 전쟁은 인구 쟁탈전일 거다. 인구를 빼앗아오는 전쟁일 거다.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 하면은 인구가 모자라면 해외에서 노동력 수입하면 되지. 2060년 이후는 통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적은 인구 가지고 대한민국 경제를 어떻게 유지하실래요? 결국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한 사람이 두 사람 목, 세 사람 목, 다섯 사람 목 생산성을 올리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수입을 못합니다. 사람을 수입을 못하는 거죠. 그죠? 어쩌면 AI 시대가 왔다는 게 한국 입장에서는 너무나 축복일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그쪽 방향으로 빨리 가느냐가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겠죠. 자, 지금 보십시오. 서울을 빼놓고 우리나라 주요 산업단지들이 저 남쪽에 고진해 있습니다. 지역 소멸 이야기 나오죠. 인구 감소 이야기 나오죠. 저거 어떻게 재생시킬 수 있을까요? 외국 노동자를 수입해서 재생시킬 수 있을까요? 결국은 산업 전환을 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AI는 더 이상 우리가 입에 발린 수식어로 쓰는 용어가 아니라 절박한 생존의 수단으로 지금 다가온 거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국가 핵심 시스템을 아주 압축을 하면 결국은 대학과 산업의 관계로 축약이 됩니다. 대학과 산업의 관계가 어떻게 핵심의 선순환을 만들어내느냐로 축약이 되는데요. 여러분 1980년 미국 경제가 엄청나게 어려웠습니다. 드디어 미국 경제가 망하는구나. 미국 내에 엄청난 반성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미국 대학도 우리 미국 대학이 망하는구나.
한탄을 했고요. 미국 기업들도 미국 기업이 망하는구나 한탄을 했습니다. 일본의 진군 앞에서, 독일의 진군 앞에서 미국 산업이 거대한 함선이 침몰하는 그런 행보를 갔었는데요. 1980년에 그렇습니다. 그때 미국이 중요한 법을 하나를 통과했습니다. 이게 저는 오늘날 미국 경제를 해생시켰다고 생각하는데요. 바이라는 의원하고 돌이라는 의원이 미국 법안은 국회의원 이름이 붙습니다. 바이 돌 액트라는 걸 통과했습니다. 그 법의 내용이 뭐냐면은 미국 정부가 연구개발 투자를 하게 되면 그건 국민의 세금이죠. 텍스페이어들의 돈이잖아요. 그죠? 그럼 텍스페이어의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성과가 나오면 돈을 벌면 그 돈은 국고로 기속이 돼야 됩니다. 미국 정부가 대학교에 엄청난 투자를 해줬어요. 근데 대학교에서 아무 소식이 안 들려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갔습니다.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왜 대학교에서 아무 소식이 없냐. 대학교에 너무너무 좋은 연구 성과들이 학교 창고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거를 밖에 가서 실험을 하고 창업을 하지 왜 이렇게 쌓아놓고 있냐. 아니 왜 우리가 그걸 해요? 그렇게 창업하고 실험해서 돈을 벌게 되면 그 돈 그대로 미국 정부로 들어가는데요. 우리한테 남는 게 하나도 없는데요. 우리 쌀쌀빨리 고생만 하지.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저거다 해서 비록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연구개발 투자를 했고 그 투자를 기업이 했건 대학이 했건 투자를 한 사람이 일정 부분을 가져갈 수 있게 법을 바꾼 겁니다. 쉽게 말해서 대학교에서 미국 정부 돈을 가지고 연구개발 성과를 올렸는데 그 성과가 엄청난 대박이 났다. 그 대박난 돈 대학교 다 가져라고 법을 바꿔준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오늘날 스탠포드, MIT 뭐 엄청난 대학들이 엄청난 돈이 흘러들어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오늘날 미국 대학의 경쟁력이 강해졌고요. 그렇게 하면서 대학교에서 신산업이 만들어지자 미국에서 새로운 산업을 리딩하는 엄청난 기업들이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AI 시대를 지금 리딩하고 있는 미국의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야 마이크로소프트 몇 년 되시지? 80년대, 70년대 생긴 기업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여러분 알고 있는 구글이니 뭐냐 하는 아마존의 모든 기업들 20년, 30년밖에 안 됐습니다. 예? 그 기업들이 저 80년대 바이돌 액트라는 법을 통해서 완전히 미국이 산업의 지형이 바뀐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기업도 위기고 대학도 위기입니다. 이게 미국처럼 그런 위기가 왔을 때 그런 획기적인 돌파구가 되는 법 제도를 마련하게 되면 대학도 살릴 수 있고 기업도 살릴 수 있고 한국 산업도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돌파구를 마련해 주십시오. 산학이 뭉치게 해주십시오. 산학이 스스로 손을 잡게 해주십시오. 자, 이 부분 제가 넘어가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한국의 카이스트라는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이 있어요. 이 특성화 대학은 과학기 정통부 산하에 있습니다. 저는 특정 부처 산하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자산입니다. 국가의 자산이고 모든 부처가